정숙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멸치 국물을 우리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8살이 된 아들 민수가 어제 갑작스럽게 결혼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동안 연애 소식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니 어머니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엄마, 수진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곧 소개해드릴게요. 민수의 말은 간단했지만 정숙의 궁금증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개 자리는 계속 미뤄지기만 했어요. 핑계도 가지가지였죠. 수진이 바쁘다거나 시간이 안 맞는다거나 심지어 사진 한 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국물을 젓다가 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보통 아들이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사귀는 여자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집에 데려와서 소개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아니면 최소한 사진이라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야 하는데. 민수야, 수진이 사진 좀 보여줄래?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수진이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직접 만나는 날은 계속 오지 않았죠. 정숙의 직감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5년을 살아온 여자의 감이 뭔가 수상하다고 속삭였어요. 아들이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민수가 잠든 후 조용히 그의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슬쩍 들여다보니 수진의 연락처와 함께 중앙시장, 야채 가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거든요. 이튿날 새벽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 조사를 나섰습니다. 중앙시장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아들 몰래 며느리감을 미리 살펴보는 게 잘못된 일일까 싶었지만 어머니로서의 걱정이 더 컸습니다. 중앙시장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숙은 평소 가던 동네 마트와는 다른 재래시장의 분위기에 잠시 압도됐어요. 생선 비린내와 야채 향이 뒤섞인 냄새, 상인들의 구성진 호객 소리가 귀를 때렸죠. 오랜만에 와본 재래시장이라 발걸음이 어색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물이 고인 곳곳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며 야채 가게를 찾아다녔어요. 야채 가게가 어디 있을까? 정숙은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며 야채 가게를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여러 채소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깔끔하게 정리된 한 가게가 눈에 띄었죠. 다른 가게들과 달리 채소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도 차분해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작은 화분까지 놓여 있어서 분위기가 아늑했어요. 가게 앞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앞치마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상인들과 달리 손님을 부르는 호객 행위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특이했어요. 저기, 무말랭이 있나요? 정숙이 손님인 척하며 다가가자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얼마나 드릴까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차분했어요. 정숙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적어도 예의는 바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때로는 공허해 보였고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봉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수진이 무말랭이를 포장하는 동안 정숙은 자세히 관찰했어요.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지 공허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손님이 없는 틈에는 시장 뒤편을 자꾸 바라보는 게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정숙은 수진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미소, 너무 정중한 말투,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스치는 표정 변화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기요. 수진이 포장한 무말랭이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긴 처음 오셨죠? 그 말에 정숙은 순간 당황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톤이었거든요. 마치 정숙을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분명히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냥 새로운 손님 같아서요. 단골 손님들은 다 알거든요.
수진은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돈을 건네며 수진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계속 그 만남을 떠올렸어요. 분명히 좋은 인상이었는데 왜 이렇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특히 마지막에 했던 여긴 처음 오셨죠? 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수진이 자신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민수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서 짐작한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정숙은 시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씩, 매번 다른 핑계를 만들어가며 수진의 가게에 들렀어요. 오늘은 당근이 필요하다고, 내일은 양파가 떨어졌다고. 수진은 언제나 같은 미소로 정숙을 맞이했지만 정숙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번엔 뭐가 필요하세요? 수진의 인사는 늘 정중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 정중함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진이 정숙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반대로 정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숙이 관찰한 수진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점심시간은 정확히 12시부터 1시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반이 되면 수진은 어김없이 가게를 비웠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곧 돌아올게요. 수진은 늘 같은 말을 남기고 시장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처음엔 그냥 화장실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 수진이가 어디 갔지? 다른 손님들이 물어보면 옆 가게 아주머니가 대신 답했습니다. 아, 잠깐 나갔어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도 수진이 정확히 어디에 가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정숙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용기를 내어 수진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3시 반이 되자 수진이 가게를 나섰어요. 정숙은 멀찍이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수진은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골목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수진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수진은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골목 끝에는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깨진 유리창들.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건물이었어요. 수진은 그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숙은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수진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고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늦었구나.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정숙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손님이 많아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윗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천천히 접근하고 있어요. 의심받지 않게. 수진의 대답을 들은 정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계획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런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마라. 기회가 오면 바로 행동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수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고 그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들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천천히 접근하고 있어요. 기회가 오면 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말들이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왜일까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은 다시 그 창고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혹시 수진이 또 그곳에 갈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창고는 조용했고 사람의 기척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창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리가 깨져서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정숙은 그 틈으로 창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오래된 상자들과 먼지 쌓인 가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면에 뭔가 특이한 것이 걸려 있었어요. 멀리서 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액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창고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의외로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한 축축한 냄새였어요. 정숙은 벽에 걸린 액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순간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거든요. 20년도 더 전 자신이 운영하던 봉제 공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에는 자신과 함께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젊고 희망찬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사업이 잘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 직원들 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맨 앞줄 오른쪽에 서 있던 여자 직원. 박미영이라는 이름의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정숙은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항상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던 책임감 강한 직원이었죠. 하지만 그 직원과 관련된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공장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의 일이었어요. 정숙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그때 박미영도 해고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사정이 이래서. 당시 정숙은 박미영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요. 왜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불러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박미영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박미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숙은 그때의 죄책감을 지금까지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물론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괴로웠거든요. 설마. 정숙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던 그 얼굴. 박미영과 닮아있지 않았을까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미영의 얼굴과 수진의 얼굴을 비교해봤어요. 눈매, 코 모양, 입술 라인. 분명히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혹시 박미영의 딸?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왜 자신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지, 왜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정숙은 창고에서 나온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미영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수진이 민수에게 접근한 것도 자신을 알아본 듯한 행동도 모두 설명이 됐습니다. 복수를 위한 계획적인 접근이었던 거죠. 이럴 수는 없어. 정숙은 더 이상 확신 없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직접 수진을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만약 정말 박미영의 딸이라면,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민수를 보호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서 수진이 창고로 사라지기 전에 만나려고 했어요. 수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수진의 인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정숙은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의 진지한 톤에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가게 정리하고 올게요. 수진이 가게를 정리하는 동안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수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갔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정숙은 커피를 주문하고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죠? 당신이 누구인지, 왜 우리 민수에게 접근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놨다 하며 무언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며칠 전에. 창고에서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곳까지 따라오셨군요. 수진 씨. 아니, 박수진 씨. 맞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맞아요. 박미영의 딸 박수진입니다. 정숙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처음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었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원망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아들에게 접근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면 당신도 아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처음엔 연기였는데 어느 순간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정숙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인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에게 진실을 말하고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짓말로는 행복할 수 없잖아요. 정숙은 수진의 고백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도 과거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군요. 정숙은 집에 돌아와서도 수진과의 대화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진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들어오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곧 이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민수야, 엄마랑 좀 이야기하자. 정숙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수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수진이에 대해서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더욱 긴장됐어요. 혹시 엄마가 수진을 반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너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정숙은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 박미영의 딸이라는 것, 처음에는 복수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민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민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처음엔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요. 민수야, 괜찮아. 엄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이미 알고 있었다니요. 언제부터? 한 달 전쯤부터요. 수진이가 직접 말해줬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신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다는 것을. 처음엔 복수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그런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수진이가 먼저 엄마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수진이를 용서할 수 있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수진이의 과거도 아픔도 모두 이해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 원망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너를 속인 건 사실이잖아. 맞아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도 처음엔 잘못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저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20년 전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수진이 어머니도 그런 상황의 희생자였고 수진이도 마찬가지고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성숙해진 걸까요? 하지만 엄마,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진이와 저, 그리고 엄마까지.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면서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민수야.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엄마. 그 사람의 과거도 아픔도 모두 안고 가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사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수진을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엄마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정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노력해볼게. 민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정숙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연 자신이 수진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박미영에 대한 죄책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정숙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과거의 아픔을 끝내야 한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봉제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새해 회식 사진, 공장 준공식 사진까지. 그 속에서 박미영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항상 성실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나와서 기계를 점검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마무리 작업을 했죠. 정숙도 그런 박미영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었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책임감이 강해. 당시 정숙이 다른 직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박미영은 모범 직원이었고 정숙도 그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중했던 직원을 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봉제 산업 전체가 어려워지던 시기였습니다.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국내 봉제 공장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갔어요. 정숙의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문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자금 사정은 점점 악화됐죠.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나와요? 직원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물어봤을 때 정숙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당장 지급할 돈이 없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줘. 곧 주문이 들어올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숙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어요. 그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박미영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사정이 이래서. 사장님, 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박미영의 눈물을 보며 정숙도 울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인건비를 줄여야 했거든요. 나중에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불러줄게.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공장은 완전히 문을 닫았고 정숙은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 했어요. 박미영에게 연락할 기회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미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박미영은 돌아오지 않았고 정숙은 그 죄책감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박미영의 딸 수진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수진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제라도 사과해야겠어.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박미영에게는 늦었지만 수진에게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민수와 수진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수진 씨, 잠깐 시간 있나요? 수진은 정숙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 진실을 털어놓은 후 처음 만나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무덤에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정숙의 제안에 수진은 더욱 놀랐어요. 무덤에요? 네.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20년 동안 미뤄왔던 일이에요. 수진은 한동안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 함께 가요. 주말이 되어 정숙과 수진은 함께 박미영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공동묘지였어요. 가는 길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덤 앞에 도착하자 정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며 정숙을 말렸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정숙은 무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20년이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런 너를 내보낸 게 정말 미안해. 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내 딸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너를 닮아서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 민수도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쏟아냈어요. 이제라도 내가 수진이를 잘 돌봐줄게. 내가 못다 해준 사랑까지 내가 해줄게. 수진이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사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두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함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가족이 되자.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야. 너도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민수도 너를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정숙은 수진을 위해 특별히 한복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한복을 입고 나오며 정숙에게 인사했을 때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제일 예뻐.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식이 끝난 후 수진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이제 내 딸인데. 정숙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난 일은 이제 모두 잊자. 우리 앞으로만 보고 살아가자. 네, 어머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네.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분명히.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가족이 된 세 사람은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손자 손녀는 언제 볼 수 있을까? 정숙의 농담에 민수와 수진이 얼굴을 빨갛게 붉혔습니다. 어머니, 뭐야 궁금하잖아.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이제 진심이 담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박미영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작은 시골 마을. 거리 한편에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립니다. 상철탕이라 적힌 목욕탕은 마을의 중심이자 노인들의 사랑방이었죠. 60대 후반의 한상철은 묵묵히 수건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친 손길이 남긴 주름진 손가락으로 타일 사이의 때를 제거하는 모습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한상철은 오늘도 변함없이 목욕탕을 준비합니다. 물이 채워진 탕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상철 씨, 오늘도 일찍 나왔구먼. 70노인 김관수가 인사를 건네자 상철은 미소로 화답하며 수건을 건넵니다. 관수 어르신, 아침부터 활기차시네요. 목욕탕 안에 앉아있는 노인들은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세상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세상이 말이 아니야. 도시는 물론이고 여기 시골까지 건달들이 설치고 다닌다네. 한 노인의 말에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검은 산파라는 조직이 이 근방 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군. 보호비를 내라고 협박한다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철의 눈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의 눈빛 변화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상철 씨도 조심해야 할 거야. 목욕탕도 예외는 아닐 테니. 노인들의 걱정에 상철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곳은 제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 마을에 없었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특수부대 저격수로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호랑이 눈이라 불리던 전설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전투와 대테러 작전에서 빛나던 그의 능력은 지금 조용한 목욕탕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문이 벌컥 열리고 온몸에 문신을 한 젊은이들이 들어옵니다.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여기 물 좀 더 뜨겁게 안 되나? 하지만 상철은 묵묵히 그들을 관찰하며 물수건을 정리합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었죠. 조폭들은 곧 단골이 되어 날마다 목욕탕을 찾아왔고 기존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야겠군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상철탕의 평화는 무겁게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검은 산파의 행동대장 이태권이 부하 넷을 대동하고 들어선 것이죠. 그의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상대를 위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태권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욕탕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불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시는 게 좋겠네요. 이태권의 말에 노인들은 서둘러 옷을 챙겨 나갔습니다. 목욕탕에는 상철과 조폭들만 남았죠. 상철은 수건을 차분히 개며 그들을 지켜봅니다. 목욕탕 장사 잘 되나 보네. 우리도 자주 오게 될 거야. 이태권은 주변을 둘러보며 느리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네 상인들은 모두 우리 검은 산파의 보호를 받고 있어. 월 50만 원, 큰 돈 아니지. 그 정도는 내야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상철은 수건 개기를 멈추고 이태권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세금은 내지만 불법적인 돈은 내지 않네. 상철의 담담한 대답에 이태권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상철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말을 못 알아듣나? 이게 이 동네의 룰이라고. 상철은 미소를 짓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눈까지 가지 않았죠. 눈은 이태권의 자세, 손목의 움직임, 다른 조폭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에서 익힌 위험 감지 능력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이태권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나이든 목욕탕 주인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압박감. 평생 폭력의 세계에서 살아온 이태권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 테니 그때는 제대로 대답해. 조폭들이 떠나고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몸을 움직여 목욕탕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천장의 높이, 탕과 탕 사이의 거리, 미끄러운 바닥, 수도관의 위치까지. 오래된 목욕탕은 그에게 완벽한 전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날 밤 상철은 오래된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숨겨둔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군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의 일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호랑이 눈 한상철, 1.5km 저격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나. 상철은 중얼거리며 군용 장갑을 꺼내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그의 근육은 반응이 빨랐고 눈은 정확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택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상철탕이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죠. 상철은 사흘 동안 목욕탕 안에 숨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일주일 후 이태권은 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상철탕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목욕탕 안의 정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상철만이 입구 앞에 서 있었죠. 어르신들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습니다. 당신들과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태권은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조폭 둘이 상철 양옆으로 다가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노인네 생각 다 해봤나?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 50만 원만 내면 편하게 장사할 수 있어. 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욕탕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쉼터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태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나 보군. 여기 모든 가게가 우리에게 돈을 내고 있다고. 예외는 없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상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상철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늙은이가 좀 알아서 처신해야지. 그가 상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보지 못할 정도로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죠. 상철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조폭의 팔을 잡아 꺾었고 동시에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조폭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빨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조폭이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렀지만 상철은 마치 물을 가르듯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고 곧바로 정확한 반격으로 그 조폭 역시 무력화시켰습니다. 난 총을 내려놓았지만 손은 여전히 남아있지. 상철의 말에 남은 조폭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태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상철을 다시 보았습니다. 노인의 모습 아래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봐, 우리는 그저 사업을 제안한 거야. 폭력적으로 나올 필요 없잖아. 이태권은 태도를 바꾸어 말했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저 제안을 거절한 것뿐입니다. 더 이상 이 목욕탕에 오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이태권은 입술을 깨물며 부하들에게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그냥 간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들이 떠난 후 상철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써본 기술이었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네는 금세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상철 씨가 조폭들을 쫓아냈대. 그냥 목욕탕 아저씨가 아니래.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목욕탕을 운영했고 노인들에게 때를 밀어주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이태권은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계속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그 노인의 움직임, 눈빛, 그리고 깔끔하게 무력화된 부하들. 이건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준석아, 그 목욕탕 주인에 대해 좀 알아봐. 이틀 후 준석이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형, 이상해요. 한상철이란 사람, 군 기록이 없어요. 주민등록상으로는 68세 남성이 맞는데 군 복무 기록이 전산에 없습니다. 이태권은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더 파봐. 이태권은 자신이 아는 특수부대 출신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 혹시 한상철이란 사람 아세요? 60대 후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 혹시 대한민국 특수부대 전설 호랑이 눈 한상철 말하는 거야? 이태권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5km 거리에서 단 한 발로 목표물을 제거했던 전설적인 저격수야. 하지만 15년 전에 은퇴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 사람을 찾아? 전화를 끄는 이태권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두목 남진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목욕탕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태권은 알아낸 사실을 전했지만 남진호는 웃음으로 일축했습니다. 뭐?
전설적인 저격수.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이 들어 힘도 없는 노인일 뿐이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 남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태권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당할 상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철탕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마을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때를 밀어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귀는 항상 열려 있었고 눈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곧 더 큰 위협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 요즘 검은 산파 조폭들이 안 보이던데 정말 쫓아냈어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상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대화를 나눴을 뿐입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올 것 같네요. 그의 말에 노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철은 그날 밤 목욕탕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며 각각의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배운 전략과 전술이 그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난 원래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그는 목욕탕의 구조를 활용한 함정들을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탕의 위치, 미끄러운 바닥, 수건과 비누를 이용한 즉흥 무기들.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 마치 작전을 준비하듯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평소보다 일찍 목욕탕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은 좀 일찍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알렸고 정오가 되자 모든 손님을 내보냈습니다. 목욕탕에 혼자 남은 상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투를 앞둔 전사의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상철탕 앞에 검은 승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 산파 두목 남진호가 직접 출동한 것이었죠. 50대 중반의 남진호는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태권과 다른 부하 15명을 대동하고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그 호랑이 눈이라면. 이태권의 경고에 남진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노인이 아니라면 더 위험한 거다. 내 손으로 직접 끝내야겠군.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목욕탕 문을 열자 안은 조용했습니다. 김이 자욱한 실내에서는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없나? 남진호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조폭들이 목욕탕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탕과 탕 사이, 샤워실, 탈의실까지 수색했지만 상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는데요, 형님. 한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남진호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제대로 찾아봐. 숨어 있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뜨거운 탕에서 갑자기 물보라가 일더니 상철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긴 수건을 들고 있었고 순식간에 가장 가까운 조폭의 목을 감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놀란 다른 조폭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상철은 이미 다음 타깃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뭐야? 남진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2명의 부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철의 움직임은 6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목욕탕의 미끄러운 바닥을 이용해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조폭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이 자식, 쏴. 남진호의 명령에 한 조폭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누를 던져 조폭의 손을 맞췄고 권총은 미끄러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총 다루는 법도 모르면서 상철의 움직임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건, 바가지, 심지어 때밀이 수건까지 무기로 활용해 조폭들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전투 기술은 몸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태권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은 불과 2분 만에 10명 이상의 조폭을 무력화시켰고 이제 남진호와 이태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 정말 그 호랑이 눈이구나.
남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버렸지만 기술은 아직 남아있네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남진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듯 칼을 꺼내 상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마치 그의 움직임을 예측한 듯 한 걸음 옆으로 피한 뒤 남진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정확한 공격으로 남진호를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함부로 건드릴 상대가 아니라고 했을 텐데. 상철은 남진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피할 수 없었던 전투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상철은 무릎을 꿇고 있는 남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욕탕 안은 쓰러진 조폭들로 가득했지만 아무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상철은 치명상을 입히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에 통달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원하는 건 평화롭게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뿐이야. 남진호는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나?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올 거야. 상철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온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 내 전장에 들어와 있어.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목욕탕은 그의 영역이었고 여기서 그는 무적이었습니다. 이태권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항상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오늘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한 노인이, 그것도 목욕탕 주인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태권. 상철이 그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상철의 말에 이태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그가 자신의 마음을 읽은 걸까요? 그는 말없이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소동을 듣고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가는 게 좋겠어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남진호는 이를 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조폭들이 서둘러 목욕탕을 빠져나가자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목욕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후에도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철은 마치 평소처럼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경찰의 물음에 상철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들이 시끄럽게 했을 뿐이에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주변을 살폈지만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완벽하게 현장을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찰은 명함을 건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이태권은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 꿈꿨던 미래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때 그도 정의를 꿈꾸는 청년이었지만 어느새 폭력과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상철이 보여준 진정한 강함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평소처럼 목욕탕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제의 소동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내 특기니까.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오가 되자 목욕탕 문이 열리고 이태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무기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태권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었군요. 이태권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목욕탕 안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서로를 향한 경계심은 여전했죠. 당신이 진짜 호랑이 눈. 그 전설의 저격수라니. 상철은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이름일 뿐이에요. 지금의 나는 그저 때 밀어주는 목욕탕 아저씨죠.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동시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전장에서의 영광은 지났지만 그 기술과 정신은 여전히 그의 일부였습니다. 이태권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남진호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는 지금 더 많은 인원을 모으고 있어요. 오늘 밤 20명 이상이 여기로 올 예정입니다. 그의 경고에 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준비는 다 해뒀습니다. 상철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이태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20명을 상대하는 건 무리예요. 이번엔 그들도 총을 가져올 겁니다. 상철은 천천히 일어나 목욕탕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내 전장이에요. 내가 매일 닦고 관리하고 모든 구석을 알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나는 무적입니다. 그의 말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전투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이태권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상철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죠? 이태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던 길인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마을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집 안에 숨어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철탕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상철은 이태권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부 조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탕의 온도는 최대로 올렸습니다. 김이 자욱해서 시야가 제한될 거예요. 이태권이 보고했습니다. 상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밤 10시 검은 승합차 세대가 목욕탕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진호를 선두로 25명의 조폭들이 내렸습니다. 그들 모두 무기를 지니고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로 그 노인은 끝이다. 살려두지 마라. 조폭들이 목욕탕으로 들어서자 김이 자욱한 신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야는 제한적이었고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조심해. 함정이 있을 수 있어. 남진호가 경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철은 천장 위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태권은 탈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상철이 했습니다. 그는 천장에서 뛰어내려 2명의 조폭을 동시에 제압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폭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고 일부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태권도 가세에 3명의 조폭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다. 조폭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의 움직임은 마치 물 위를 걷는 듯 가볍고 우아했습니다. 그는 조폭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한 명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태권도 그의 움직임에 맞춰 조폭들을 견제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남진호는 상철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이번엔 안 돼.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이태권이 몸을 날려 총구를 밀쳤고 총알은 천장을 맞췄습니다. 배신자. 남진호가 이태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태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님. 제가 옳은 길로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이태권은 남진호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상철이 나머지 조폭들을 모두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1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상철과 이태권은 25명의 조폭을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 사이에서 남진호만이 상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상철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당신의 범죄 증거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상철의 말에 남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상철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태권도 검은 산파의 모든 범죄 활동에 대해 증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은 남진호와 조폭들을 모두 체포했고 이태권은 증언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도와주셨어요?
경찰이 떠난 후 이태권이 상철에게 물었습니다. 상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당신의 눈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봤기 때문이죠. 다음 날 마을에는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상철탕에는 다시 노인들이 모여들었고 모두가 상철의 영웅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가 25명의 조폭을 혼자 물리쳤대. 아니야, 50명이었어.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져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설의 저격수, 목욕탕 사장이 되다라는 제목의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그저 미소 지으며 평소처럼 목욕탕을 운영했습니다.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셨어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상철은 수건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때 밀어주는 목욕탕 아저씨일 뿐이야. 그의 눈빛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태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철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고 때로는 목욕탕에 들러 상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상철은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누르는 데 있지 않아요. 자신을 이기고 다른 이를 지키는 데 있죠. 이태권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철탕은 여전히 마을의 안식처였습니다. 상철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손님들의 등을 밀어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주변을 살폈고 귀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누군가는 날 지켜보고 있을 테지. 상철은 종종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경계의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여전히 전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